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이슈토크 시시각각입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홍미영 구청장이 일찌감치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들이 일찍부터 윤곽이 잡힌 상황인데요. 오늘은 부평구청장 후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드립니다. 경인방송의 한만송 기자 그리고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인천시장에 도전하면서 타 지역보다 후보들이 빠르게 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가장 많은데요. 예, 소장님, 더민주 후보는 어떻게 압축되고 있습니까? 네, 집권 여당이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민주당에서는 가장 많은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재선 시의원인 차준택 의원, 그리고 부평구의 의장을 역임한 신은호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이성만 부평 갑 지역위원장과 또 전 시의원이었습니다. 강병수 전 의원, 그리고 부평구에서는 박종혁 의원과 임지훈 의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부평구 의회 그리고 이제 그 인천시 의회 의원분들이 이제 좀 많이 거론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후보 거론되고 있죠. 예, 한만성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자유한국당은 경쟁력과 젊은 피 수요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당 지지율이 좀 낮으면서 인물난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홍 시의원이나 손철은 시의원, 그리고 박인배 전 부평구청장, 그다음에 이부연 전 의회 사무처장 등이 이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세대 교체를 할지 아니면 박인배 전 청장이나 이런 인물들이 다시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박윤배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에 쓴잔을 마셨잖아요. 이번에도 부평구청장 도전할까요? 사실 뭐 2004년 지방선거 때 출마해가지고 구청장 당선되고 올해가 2018년이니까 자한당 입장에서는 되게 인물 교체를 좀 갈망하고 있지만 사실 특별히 두각을 나타나는 후보가 없으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박인배 전 청장 같은 경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지금 원장을 좀 다시 선출하는데 지금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만 지금 단수라 서로 두 명이 서로에서 떨어지면서 이게 재응모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박인배 전 청장은 좀 달라질 듯 합니다. 네, 일단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통합신당 그리고 정의당의 이제 부평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소장님 어떻게 보신가요? 네, 국민의당에는 거론되는 인사가 이현웅 지역위원장과 박종우 현 인천시당 조직위원장이 있습니다. 이현웅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총선으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종우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는 생체 사무처장을 역임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유세단장을 하는 등 유세 본부장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다른 후보가 들어와서 경쟁 과정에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의당에서는 김상용 위원장이 무난하게 공천을 받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전 구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한만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부평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세대 교체로 지금 거론됐던 김상용 위원장이나 뭐 이현웅 위원장이나 뭐 차준택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유재홍 시의원 같은 경우 다 40대들이라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평에서도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나 아니면 지금 그 정치권에서도 선수 교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 교체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성만 전 의장, 인천시의회 전 의장 한번 뭐 이렇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번 부평구청장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한만성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정만 전 의장이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부평갑에서 신은호 의원이 출마를 했고 부평을에서는 뭐 차준택 의원도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두 후보가 오랫동안 당 활동을 했고 양쪽에서 어떤 지지 기반도 좀 있습니다. 이제 강병수 전 시의원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좀 다른데 이성만 시의원이 만일에 전 의장이 도전장을 낸다면 사실 부평갑 지역위원장 타이틀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총선 저번에 그 전까지는 뭐 같은 당의 문병우 의원이 하던 거를 이성만 의장이 지난번 총선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조직들을 좀 아우르고 조직을 좀 다잡으면서 다음 총선을 이렇게 노려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자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면 아마 이 타이틀을 내려놓기 때문에 아마 이성만 의장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면 당내 경선에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설프게 도전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데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만일에 이걸 내려놨을 적에 다음 지역위원장을 본인이 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부분. 왜냐하면 이제 여하튼 지역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을 내다보고 그 지구당을 잘 끌고 오고 튼튼하게 하는 게 큰 과제인데 만일에 그 배지를 그 타이틀을 내려놓는 순간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을 적에는 당내 경선을 했을 적에 자기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성만 전 의장 같은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 욕심은 나더라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시의회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또 나름 친분이 또 어느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성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번 구청장 춤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총선 자원을 분류되는 게 바로 지역위원장이거든요. 따라서 지역위원장이 구청장 나가는 건 사실 안 맞는 얘기가 일단 되고요. 또 앞서 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갑 출신인 신은호 의원하고 사전에 교통정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성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평구장 출마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제 신은호 인천시 의원과 이제 차준택 시의원 그리고 강병수 전 인천시 의원 이렇게 모두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이동 소장님께서는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또 의정 활동해 주셨잖아요. 네.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서 3선 의장을 역임을 하고 또 시의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경륜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신은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구의원 3선 그리고 시의원 초선이 모두 다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된 자수성가형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원 그리고 조직관리에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신은호 의원 다음으로 차준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홍영표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책통이라 불려집니다. 재선 시의원으로 68년생 젊은 또 시의원이기도 하고요. 또한 6대의에서는 예결위원장, 7대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주위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로부터 원만하고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강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국민참여당으로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열심히 정열적으로 하고 또 많은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다만 당적이 최근에 더민주당으로 바뀌게 되면서 과연 얼마만큼 자리매김하느냐는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의 시의원이 후보군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유재용 시의원과 이제 손철훈 시의원인데요. 한만성 기자도 이제 출입하면서 많이 친하시잖아요.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손철훈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의원 역시 역임했고 시의원 하면서 지역에서 또 지역 토박이고 부평 토박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인맥들이나 활동도 여러 가지를 좀 해왔던 과정이 있고요. 유재용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젊은 피인데요. 지금 지역에서 좀 가장 굵직하게 보면은 뭐 부평역 주변에 이제 횡단보도들이 좀 생기면서 칭찬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들도 뭐 하겠다는 못했던 거를 여하튼 젊은 피로서 좀 패기 있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 특히 지하상과 상인들하고 이해관계들도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걸 좀 패기 있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좀 지역에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흐름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촛불 민심 바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 선거에서는 자한당 소속 후보들의 당선율이 더 높았습니다. 예, 부평구청장 선거 여당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홍미영 청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당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었거든요. 인물보다는 소속 정당을 우선하겠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총선보다는 지방선거에 인물이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따라서 야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경우에는 여당에서 어느 정도 고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현역 시장인 유정복 시장이 시장 선거에서 얼마만큼 또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야당에게는 오히려 더 득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방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시장 선거까지 같이 물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네. 이 말씀 주신 거고요. 예, 한만송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선거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도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1야당이 많은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당이나 평화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이 어떤 후보를 내냐에 따라 그 구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지지율이 약간 좀 추락한 면이 있고, 물론 튼튼한 지지율을 그러니까 지지층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지지율이 높다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저 소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안심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이번 이제 부평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만성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이어서 그냥 더 하면, 이게 다당제 선거이기 때문에 다당제라 그 각 당에서 후보들을 얼마나 좀 괜찮은 후보를 내냐, 또는 여권의 표를 잠식할 수 있는 후보,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 같은 경우 후보를 어떻게 내냐, 그 다음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냐에 따라 좀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구도가 이번 선거에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당제 구도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변수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큰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민주당의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70%를 상회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는 60% 초반, 심지어는 50% 후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지율이 하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또한 앞으로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미래당이 얼마만큼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을 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오느냐가 이번 부평구청장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여하튼 미래당이 뭐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더라도 여하튼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나 광역 같은 경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세팅들이 많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갑자기 후보가 저쪽으로 막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를 개점으로 제1야당의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앞서가던 거나 비슷하게 하면서 보수층을 흔들면서 당세를 확장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거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저 정도 파괴력이 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부평구청장 이제 후보군 지금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네. 부평구청장에게 이런 인물들이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한마디. 예. 우선 한만송 기자부터 부탁드릴게요. 인천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 부평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좀 찾고 어떤 그 부평만의 독특한 문화나 경제를 좀 이끌어가고 발굴해낼 수 있는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는 한 기자 말씀하고 거의 동감인데요. 사실 부평구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이가 상당합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또한 재정 자립도가 여전히 가장 낮은 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감각을 더 가지고 재정 자립도라든지 또 인구를 얼마만큼 떠나지 않게끔 또 유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구청장이 이번에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평구청장 후보군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